지각비 내더라도 들어가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2, 3천 올랐다고 따라 들어갔다가는. 바람의 색상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요즘에? 뭐 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캠핑카 세차하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 오픈해서 스터디 카페 지금 홍보하고 뭐 그런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꿈형님은? 네, 뭐 저는 여전히 투자. 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지금 바생님이랑 같이 스터디 카페도 열심히 오픈해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핫해요. 이게 언제까지 핫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신년을 앞두고 저도 이제 강사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은데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떨어질 이유는 딱히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그렇지만 저는 경기랑 부동산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로 이렇게 경기 개박살나고 있는데 전국은 불장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 크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는 지표에서 일단 빼고 나머지 지표들을 봤을 때 뭐 유동성이나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크게 리스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이제 상승에 점을 치고 계신데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 했어요. 지금 영끌한다는 얘기가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어요. 예. 그 영끌한다고 그러고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해 시장은 투자자의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특히나 7월 초 그러니까 710 나오고부터는 거의 수도권의 실수요장이 끌어올렸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그런 시장의 진행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실수요자가 샀잖아요. 영끌을 해서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그 실수요자의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취득세도 올라가고 대출도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도 내 거를 팔고 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 거를 팔면 오히려 밑에 집으로 내려가야지 더 좋은 집으로 못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아타기 수요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아직도 취득세 12%나 이런 것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입니다. 게다가 단기 세율도 많이 높고 그런 거 감안하면 투자 수요가 받아주지도 않고 실수요자 갈아타기 수요도 없는데 그럼 이제 실수요자가 이 고정시켜 놓은 가격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방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수도권장은 처음에 상승 초기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투자자가 올려주고 그걸 또 수요자가 받고 또 실수요자가 또 넘겨주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올렸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투자자로 더 많이 넘어갔다가 이제는 완전 실수요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누가 받아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다른 지표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좀 더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사실 뭐 이제 20억, 30억대 되는 아파트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전세가 앞으로 더 모자른다고 하면 실수요자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들이 더 생길 텐데 지금 영끌한 사람들이랑 이런 거 다 감안해보면 대부분 한 5억에서 8억 정도예요. 둘 다 양쪽 다 대기업 다니면 한 10억 정도 아파트까지 이제 영끌하면 노릴 수 있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이 서울, 경기,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뭐 심지어는 배액 배상이 없었던 포항까지도 제가 12월 초에 가서 저희 4천형 배액 배상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지역들이 지금 비규제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거기에 상승장에 투자자들 이외의 실거주자들도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해서 동반 상승 효과가 상당히 뭐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쉽게 설명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투자자들이 무시를 했고 18년 말에 뭐 미분양이 나서 할인 분양을 하고 20년 초에만 해도 3억 중반 4억 초반 돼서 이제 얼마나 올라가겠어? 투자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지금 5억 5천 이상을 찍었습니다. 천정 모르고 오르고 있고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현지인들은 참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거주 환경, 그리고 학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로망이 강하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자이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군지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신축, 새 아파트 그렇게 다들 무시했지만 지금은 대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남구에 있던 기존 학군 좋은 이동이나 그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거꾸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거나 그런 동반 효과들이 지방의 파급력이 상당히 많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대차 3법도 한몫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방 시장에는 전세 수요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전세 시장이 뭐 폭발할 것이냐, 저도 그렇게 예상을 사실 못했는데 서울 수도권이 뭐 8, 9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작됐을 때 바로 폭발을 했다면 지방 같은 경우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석 이후 10월 달부터 그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창원 같은 경우 지금은 매도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저도 가볍게 뭐 단타를 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의 전세 수요나 신규 입주장에 전세가가 못 버텨줄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기도 했지만, 임대차 3법이 지방까지도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헬리오시티. 일단은 임대차 3법은 조금 이따가 네네네.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래서 요즘 분위기까지만. 네. 분위기는 뭐 전국이 불장이라 어디를 투자해도 사실 대장 입지에, 뭐 대장은 투자를 못한다면 대장 주변에 적어도 1.5급지 이상의 지방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공아파트나 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수가 아니신 분들은 어설프게 2, 3천 올랐다고 따라 들어갔다가는, 제가 오늘 저희 부열공 카톡방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두리 친 다음에 뒤에서 뒤통수 치게 되면 그냥 수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신 있다! 나는 단타 쳐서 법인이든 6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세금 뭐 55%, 60% 낼 거 내고, 나 2, 3천 이상 취득세 내고도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만 입지 분석, 그 지역의 상권 분석 여러 가지를 다 해보시고 단타를 치시는 게 좋겠지만, 공시지가 1억짜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 9천짜리 전세 매매가인 그런 공시지가들이 지금 주공들이 1억 2, 3천 그렇게 급등해서 3, 4천 올랐지만, 그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장의 상승 그 동력을 보면 공급과 수요 동력이 동시에 있겠죠.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거나 이래서 시장이 올라오는 건데, 처음에 상승 동력 자체는 투자자와 실수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왔던 시장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투자자 쪽이 좀 더 우세하게 시장을 이끌기 시작하다가, 올해는 진짜 7월 10일부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실수요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수도권은 올라왔습니다. 뭐 지방은 논외로 치고요. 지방은 논외로 치고 그런 데들은 이제 실수요자의 수요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이제 끝물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런 오랜 기간 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그냥 내뱉었던 그 되게 보편화된 그 상식에 대해서 되게 곱씹어 보거든요. 이걸 무슨 의미로 그 사람들은 던진 걸까? 라는 얘기들이 곱씹어 보는데, 그 의미를 곱씹어 봤을 때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그 시장이 끝물이다라는 소리는,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실수요자가 산 다음에 그럼 그걸 누가 받아줄 거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그거를 투자자가 받아줄 거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 시장은 지금 다주택자들은 12%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출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사실 투자자들이 받기는 너무 메리트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받기에도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실수요자가 이제 매수 수요로 나서는 건데, 갈아타기도 지금 어려워졌죠. 지금 실제로 1주택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지 더 위로 갈아타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시장이면 실수요자도 이제 진짜 무주택이어서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요 말고는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는 움직일 만한 수요가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상승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30억 뭐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사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는 거기대로 갈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상방이 어쨌든 올라가야지 그 상방을 따라서 다른 애들도 같이 쫓아가는 건데, 상방이 오르는 폭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실수요자가 움직일 때 지금 영끌한다는 얘기가 벌써 1년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끌한다는 소리는 있는 유동성 없는 유동성 다 끌어서 실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집을 다 사기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1년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남아있는 수요들은 이제 뒤늦게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요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단톡방 보면. 늦게 온 만큼 요즘에는 지각비를 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각비 내더라도 들어가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그 지각비가 결국 비싸게 산다는 소리인데, 지각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각비가 점점 올라가면 지금 봤을 때 맞벌이가 둘 다 대기업 다녀도 한 40 딱 찍거나 한 30대 후반 이런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영끌에도 한 10억 정도예요.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봤을 때는. 10억의 동원이 가능하군요. 신혼대출 뭐 이런 거 다 끌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6, 7억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방에 막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올해 초에도 2급지 이런 애들이 좀 따라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속도가 올해는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수요자들도 전세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들 마음이 되게 급할 텐데 급한데 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가격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의 그 정도 가격대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이 안 좋은 지역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지역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규제 지역도 아니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지금 전국이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전국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지방 비규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근데 그 비규제 지역들도 점점 이제 타이트하게 쪼여가고 있고 아까 지금 초반에 보니까 어디 조정지역 걸릴 것 같은 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딱 생각해도 야 여기 이 정도 올랐으면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지역들 있죠. 울산도 그렇고 그리고 창원도 그렇고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천안도 그렇고 몇 군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파주. 거기 지역에 걸리면 거기 지역 걸렸을 때 풍선 효과를 어디가 뜰까를 생각해서 거기 지역 걸릴 것 같으면 그 다음 거 물건 먼저 서치하고 있다가 방송 나오는 날 딱 여기 조정지역 걸렸습니다 라고 뉴스기사 뜨는 순간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면 돼요.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에 걸릴까 안 걸릴까는 이거는 걔네가 알지 뭐 저희가 뭐 비밀 유출해서 빼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예측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걸로 이제 투자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정리를 하면 수도권은 이제 좀 상방이 더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 시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저가 이하의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좀 갭매우기가 일어날 것 같다. 2021년에는. 지방은 비규제 지역 위주로 투자자들이 계속 돌 텐데 그 비규제 지역 위주로 돈 가격을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고정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그 안 좋았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가격 띄워놓고 그거를 실수요자들이 받아서 그 가격이 고정되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거기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장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한 몇 년 전 상황을 지방에서 아마 똑같이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수도권은 그래서 중저가 아니면은 가격 상승 얼마나 있을까? 그 20억대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인 상황이라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급지는 좀 멈춰있는 주춤주춤 하고 있고 서울로 치면 이제 노도강 그렇죠. 상승률이 네. 좀 강하게 시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이 지금 15억에서 20억 넘는 아파트들이 아마 마포뿐만 아니라 지금 성동구 웬만한 데 웬만한 10억이 다 곳은 넘죠. 15억을 다 넘어버려서 이제 조만간 마포도 20억을 찍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대출을 옥죄어놔서 서울 수도권은 이제 바생님 말씀처럼 10억이 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하 것들도 갭매우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15억 이상 되는 것들도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는 계속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아도 신고가는 하나 두 개씩 좀 더 상급지인 서울 같은 경우에 뭐 20억 넘는 것들도 하나씩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당연히 상급지인 20억이나 15억 넘는 것들도 전세가가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10억을 뚫었습니다 벌써. 그게 11억 12억 되면 다시 갭 투자의 시기가 오면 그 서울 수도권도 일부는 뭐 상승의 여력이 그거에 의해서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대부분 서울에서도 막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곳들도 속도를 내질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입주 물량은 없고 공급량은 적은데 전세가는 지금 상대적으로 뭐 2, 3억씩 최소 2, 3억 많이 오른 데는 4억 이상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분명히 상급지로 가고 싶은 욕망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15억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20억짜리 강남에 오고 싶다는 욕심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가격은 하방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바생님 말씀처럼 보수적으로 중저가 지금 뭐 일반 투자자들이 아닌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서울 수도권이 이제는 기준이 1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생님 말한 중저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뭐 5, 6억이다. 서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노도강도 지금 그치. 이제 8, 9억,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그럼 아직도 5억에서 8억짜리 살 게 많겠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집어 넘어 드릴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인 뭐 대장 아파트 주변에 신축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상당히 강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개발도
그 덕분에 지금 날아가고 있죠. 울산 같은 경우에도 B08, 04, B14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있는 마피였던 회영구역도 지금 피가 1억이 넘게 붙어 있고, 지금 전국적인 뭐 천안 재개발도 지금 다시 불이 붙고 있고, 뭐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은 여러분들 아시는 투기 가열이 됐던 상인천초나 뭐 그런 재개발 구역 등에 투가가 맞은 곳들은 그 6월 17일 그때만 해도 피가 거의 한 6, 7천 이상 빠졌습니다. 던지는 사람 물건을 용기 내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회복돼서 피가 2억 1, 2천, 2억대를 넘어섰고요. 지금 그 상승폭은 당연히 인천 쪽에 있는 분양권, 그리고 신축 아파트, 그리고 송도, 그 기존 준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천도 투가이고 조정이지만 분명히 좀 더 상승을 2021년에는 서울 수도권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천 뭐 그런 쪽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수도권도 그런데 지금 지방도 막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지방으로 다 내려가서 그런 겁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사고 나서 실거주자들이 계속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폭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포항만 해도. 그건 울산이나 부산이 폭발을 하니까 포항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 지역이 묶이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포항으로 먼저 선진입을 한 거죠. 선진입은 여러분 한두 달 전에 한 게 아니고 원래 투자자들은 벌써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19년 말부터, 그러니까 20년 초죠. 지금 벌써 1년 전부터 투자자들이 그때 들어갈 때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다만 투자를 언제 들어가느냐 보다는 언제 들어가는 것보다 파는 시점을 잘 잡으시면 투자금이 당연히 아까 바생님 말씀하신 지각빈이 있지만 그 한 달 아니면 짧으면 일주일 사이에도 실투자금 똑같이 투자를 했지만 파는 그 타이밍을 못 잡으시면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의 수익을, 어떤 사람은 6, 7천, 1억의 수익을 내는 것들을 저는 지금 제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선진입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으셔서 1억 이하에 뭐 선진입하려고 막 전국을 찾아다니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리스크, 아까 초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리스크한 투자이고, 사실 돈이 어느 정도 지금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를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에 묻는 게 예전 불과 한 1년 반, 2년 전 투자했을 때 절반 정도? 1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은 최소 2, 3억이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맞게 움직이셔야지 뭐 1억 이하를 찾아서 개수를 늘리는 때는 지금 정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뒤통수 치고 1억 이하 공시지가는 취득세 중과 안 한다 그랬다가 가두리에 수만 명의 투자자, 아니, 수만 명도 필요 없네요. 한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전국에 100명, 20명씩이 들어간 그 지역들을 가두리 치듯이 공시지가 중과 때려버리면, 아니, 취득세 중과 때려버리면 여러분들 그걸 팔고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고 카톡방이나 블로그나 자기 뭐 주공아파트 뭐 샀어요. 그래서 그래프 띄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그 쓰러져가는 3, 40년 아파트 주공이나 이런 것들 살 용기가 있다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누구 말 듣고 뭐 요즘은 투자자들 전화로 집을 사는 시기예요. 카톡방에 종종 보입니다. 띄우게 하는 분들. 있습니다. 절대 그 말 듣고 전화로 저 이거 7천에 이거 떠 있는데 얼마죠? 8천입니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못 팔아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그거는 낚인 거라고요. 절대 투자는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서 우르륵 해서는 절대 큰 수익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그 현장을 꼭 가보셔야지 갭 투자하듯이 여러 군데 재개발이든 그런 1억 이하 공시지가를 그냥 집도 안 봐도 된다고 샀다? 가보시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원주의 단계주공 폐가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 살고 있는 분들 한 1, 20% 될까요? 제가 갔을 때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 거의. 그런 곳에 1억 이상 줄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버티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공시지가에 구역 지정이 안 된 곳들을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아마 한 뭐 20, 30년 뒤에 자식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되지 않을까? 다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새 정부도 알더라고요. 1억이야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놈들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조금 오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네. 정정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꼼차나님이 선진입하지 말라고 그런 건요, 재개발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거를 초기 단계인데 뭐 1억 놓고 선진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지, 지역을 선진입하는 건 당연히 안 오른 지역을 선진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엑시트하기도 훨씬 더 편한 거고. 그 얘기 맞아요.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재개발의 관점에서 그냥 선진입이라고. 제가 말한 건 재개발도 그렇지만 완전 재개발 초기 단계나 그러니까 재건축 초기 단계. 요즘 뭐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구역 지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조합 설립이 안 돼 있는 재건축이나 이런 주공 아파트를 많이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그치, 그 트렌드처럼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당연히 본인이 분석이 됐으면 저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사지 절대 뭐 이렇게 뭐 다른 카톡방에 떠 있는 걸 보고 절대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선진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진임의 목숨을 걸어서 다른 분들이 들어갔으니까 나도 들어가야지. 이 카톡방 방장 여기 샀대. 그렇게 해서 사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런 포인트는 그거고, 심지어 제가 꿈찬남이 제가 뭐 이거 어디 샀어요? 이런 말을 해도 본인이 확인되지 않으시면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진짜 물리고 파는 시점을 못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들도 자기가 사는 시점은 좋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오를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파는 시점을 알려주는 강사는 없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사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억 초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정도로 잡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지방 중에서도 구축만 모여있는 지역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신축밭에서 구축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억 5천짜리 아파트면은 구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한 10에 8 정도는 구축일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싸지 않은 신축이지 않은 이상은. 네. 그냥 구축인데, 구축을 투자할 때 주변에 구축 밭이면 그 구축 중에서 얘가 그래도 입지가 괜찮다.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공시지가로 들어가도,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리스크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나는 1억 이하라서 공시지가 1억 이하라서 취득세 1.1% 주고 들어갔는데, 팔 때 만약에 투자자들한테 팔 때 공시지가 1억이 넘어버리면 사실 나는 싸게 샀지만 얘는 취득세 그대로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12%를. 그럼 이게 팔리겠냐? 라는 게 가장 리스크인데, 사실 그걸 실수요자가 받아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컵은 내는 거죠. 그 지역이 과연 그 실수요자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억 이하짜리 물건들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그 1억 이하 물건짜리가 아까 말했던 뭐 단계주공이나 이런 것처럼 실수요자가 절대 받아줄, 왜냐면 재건축이 초기 단계면 실수요자가 거기서 새 집 살려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걸 실수요자한테 살 리가 없거든요. 네. 그거는 무조건 내가 사고 투자자한테 팔고 나온다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넘어가면 못 판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까 엑시스 중요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을 사요. 사기 편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팔기 편한 물건을 사야 돼요.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 맞춰서 어제도 아는 동생이랑 통화하면서 제가 엄청 구박한 게 공공재개발에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너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대. 모른대요. 재개발 가격 비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모른대요. 거기 너 지금 투자하려고 물어보는데 단계는 어딘데? 추진이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모른대요. 근데 투자 결정을 거기다 내려서 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 돈이 거기에 딱 맞대. 그러니까 돈에 맞추는 거네. 근데 지금 1억 이하짜리 들어가는 사람들도 돈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편한 물건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팔기 편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1억짜리 이하를 사도 괜찮은 지역은 팔려고 할 때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이면 1억짜리 물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건 아닌데, 사는 사람이 누가 살지,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의 항상 뒤에 받아줄 사람이 실수요자야 돼요. 그럼 결국 실수요자가 받아줄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사야겠죠. 과장님만 말하면 끊긴대요. 왜 이래? 검열? 바생님 말하면 끊기는 게 진짜 신기하네. 내가 말할 때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했어. 똘똘한 것도 해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남은 거지 돈이. 네, 맞아요. 뭐 5천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저게 등기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관성이 무서워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를 한다고 잠깐 풀어준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막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현민 누님이 가시니까 더한 놈이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등기병처럼 그냥 무작정 팔고 나니까 뭘 또 사야 돼서 그 돈에 맞춰서, 그게 공시지가 1억짜리에 실투 1억 이하 물건이 갑자기 나와서 그냥 주세요 해서 사는 시기는 집을 안 보고 사는 게 사실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사야죠. 근데 다만 쓰러져가는 재개발은 안 보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재개발처럼 어느 정도 사업 시행가 되고 관리 처분이나 이주나 그런 단계마다 당연히 집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재개발도 단계가 있는 건데, 지금 뭐 공시지가 1억짜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돈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잘 알고 나서 실거주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으면서 전세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갭 투자도 가능한, 그래서 적어도 2, 3년 뒤에 아니면 적어도 1년 뒤에 6개월 뒤에 팔고 나올 때 이게 정말 매력적인 물건이어야, 당연히 바생님 말한 것처럼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면 취득세를 더 낼 겁니다. 중과가 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투자 수요도 훨씬 줄겠죠. 10분의 1로 줄지 5%로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예 없을지. 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게 매력적이어서 아 이거 뭐 재건축이 되는 데까지 7, 8년 걸리지만 돈이 적게 드니까 묻어놓을게,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폐가 수준인데 그냥 아 내 생돈 거기다 넣어도 되고 뭐 비조정이니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서 대출 조금 일으켜서 한다는 거는, 뭐 장투하시고 싶으시면, 뭐 저도 장투를 좋아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면 적어도 저는 최소 2, 3년, 길게 보면 그냥 5, 6년 묻어놓는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세요? 화수분이 있나? 아니요, 화수분은 없고요. 바생님한테 맨날, 저도 저희 스승님이신데 바생님이 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네. 맨날 혼납니다. 저도 등기평이 좀 있었거든요. 법인을 만들고. 왜냐면 사고 팔았다고 해서 바생님이 아우 축하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형이 여유 돈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꼭 팔고 나면 그 다음 살 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또 사고, 사고 팔고 그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제가 경험을 쌓으면서 수익률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연히 100%는 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즘 100% 안 내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아 이때는 좀 한 번 더 참아서 눌러줘서 조금은 튕겼어야 되는데, 이런 물건들도 사실 좀 있고, 뭐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지만, 법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는 법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워낙 지금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 상가나 나대지나 뭐 토지나 그런 것들의 재개발 물건이나 재개발이 될 지역이 아니어도 그런 싼 물건들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갭 투자자들이 하듯이 카톡방에서 띄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남아도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눈에 확 들어오면 이거 내 거다 그러고 사지, 그걸 아무리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해도 똑같은 물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도 톡방에다가 그런 물건을 은근히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자기가 사고 뭐 분양권도 띄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카톡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 해를 최소 1년 이상 카톡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사짜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 지역을 띄우네 할 수 있지만,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카톡방은 전국으로 따지면 수만 개가 넘겠죠. 근데 그 정보들을 확인하지 않고 이 지역 좋아. 당연히 미서억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가보지 않고 사진만 보고 다 좋아 보이죠. 새 아파트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더 발품의 시대이지 않을까. 당연히 정보는 정부에서 점점 차단을 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모든 좋은 정보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특히 그런 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리바이벌을 해드리고 있지만, 금매를 잡고 싶으시면 부동산 소장님이랑 친해지십시오. 금매 얘기는 그때 한번 했으니까. 네. 파주, 천안, 창원, 울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규제. 어차피 지난 사이클 때도 다 한 바퀴 돌면서 거의 뭐 여기까지 규제가 들어왔어 싶은 지역들까지 규제가 다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거의 토끼몰이 하듯이 점점 이렇게 조여 올 거예요. 오른 지역들은 오른 지역대로 계속해서 조정적 걸 거고, 그럼 결국 이제 털 때 또 이제 양도세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저는 이 시간의 차이지 결국에는 내년에는 지금 말했던 그 지역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내년에는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상반기에는. 아니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 바생님 오늘 YTN에는 오전에 기사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오늘 오후에 된다 그래서 가봐야 하는 나왔죠? 얘기니까. 기사가. 지금 파주, 천안, 그리고 창원, 울산? 뭐 울산 남구 뭐 이렇게 찌라시 돌았던. 근데 그게 찌라시 돌았던 내용을 뉴스 기사 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했죠. 찌라시 내용에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적게 나온 거는 경우가 없어서, 내년에도 계속 규제는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은 계속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뭐 취득세나 아니면 중과되지 않는 지역에 비조정을 가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년 되면 비조정인 지역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뭐 거기 가시는 것도 제가 보면 나쁘진 않지만, 이양 세금 낼 거 좀 더 좋은 지역에 제대로 된 곳을 하나 서너 개 비조정 살 바에는 저는 조정 지역에 하나 사고,
조정 지역에 서너 개 살 바에는 투가 지역에 하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개수 늘리는 시대는 앞으로 2년 남았나요? 한 1년 반 남았나? 2년 남았나? 현 정권에서는 도리어 팔고 나면 이거 손익계산을 했더니 남는 게 별로 없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법인 물건은 최대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핵심 알짜들은 계속 가지고 갈 건데, 그래서 재개발로 저는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미쳤지 않습니까? 한 채당 6%씩이면 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의 한 채당 3천만 원씩 종부세를 매년 1년 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하고 있으면 뭐 6천만 원이니까 1억 올라서 6천만 원 세금 내면 사실 2년 동안 만약 1억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는 세금이 60%가 넘기 때문에 네.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 천안, 창원, 울산이 묶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그 버스. 옆에 안 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겠죠. 부산을 해놨더니 이렇게 퍼졌던 것처럼. 네, 똑같이 될 거예요. 똑같이 될 거고 그럼 또 옆에 따라가서 또 묶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파주 운정 아직 GTXA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운정까지 거기가 지금 8억 이상 9억 호가는 10억이 넘는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일산에 있는 구축들이 상당히 더 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 김포도 비조정이할 때 풍선 눌림 효과로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주춤하고 있고, 실거래 가능한 물건도 신고가를 찍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주가 만약에 조정지역에 걸리게 되면 도리어 일산에는 호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축들이 영향을 받았던 게 그런 운정일스나 상기신도시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상기신도시 임대 비율 30% 넘게 짓는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 구매를 하려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 갈아타려는 분들의 그 구매를 그렇게 다 자극을 하거나 거기 대기 수요가 기존 주택이나 아니면 학군지들에 좀 더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주 묶이니까 야 그럼 이제 동두천 가자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또 양주 사실 풀린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파주에서 일산으로 가는 수요보다는 파주에서 그 하급지로 갈 수요가 더 있죠. 일산이 반사이익도 물론 받겠지만, 왜냐면 일산은 구축이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겠지만, 사실 파주 쪽에서 하면 거기 파주 가격을 올려놓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수요가 다시 일산으로 돌아오기에는 사실 조금 일산은 사실 실수요자에 의해서 올라야 되는 시장이고, 그렇게 되면 파주보다도 어쨌든 매력적이게 되니까 실수요자에 비해서 더 오르긴 할 시장이지만, 사실 투자 수요의 흐름은 거기 다음에 일산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했던 동두천 이런 데로 흐르겠죠.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면 결국 취득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규제 지역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규제 지역 좋은 거 하나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꿈찬환님이 돈이 많으셔서 그래. 왜냐면 지금 이제 투자 시작하는 화수분이 사람들은 있다니까. 이제 투자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정 지역에 좋은 거 하는 거 되면 아는데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취득세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어차피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라면 비규제 지역에 대장 지역 들어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는 저는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비조정이라는 소리는 요즘에 다 비조정이라서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조정지역보다는 그동안 안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지금은 사실 투자 트렌드가 그냥 안 오른 지역이면 이제 다 오를 거야. 이런 투자 트렌드예요. 그냥 안 오른 데만 찾아서 대장 사놓으면 걔는 거의 한 100에 99는 오르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화수분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끌에서 지어 짜내서 아주 초치기로 사고팔고 한 그 텀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제가 투자한 것만 15개가 넘고 그중에 뭐 6, 7개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계속 갈아탔는데, 돈이 저도 많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 더 오를 걸 알면서도 항상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어깨에서 팔면 또 오릅니다. 그럼 또 아쉽죠. 근데 내가 산 곳이 또 그만큼 안 오르면 당연히 또 아쉬워하겠지만, 그 텀을 또 잠깐 기다리다 보면 그게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 있지만, 제가 투자한 곳에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폭이 시간이 뭐 1년,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급지 아까 비조정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실거주자라면 당연히 뭐 투자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했던 건 그겁니다. 본인이 서울 경기권에 사는데 비조정 지역에 만약에 집을 한 채가 있으면 청약을 할 때도 당연히 불리하고요. 근데 청약을 당첨 확률은 로또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부부거나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요즘 심지어 임산부 뱃속에 아기가 있어도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라치고 그러다 깜빡 철컹철컹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뭐 갑자기 임신도 안 했는데 뭐 그거를 뭐 병원이랑 짜고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무작정 지방의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투자 당연히 하고 싶고 초보자분들 하나는 사보면 하나만 절대 못 삽니다. 2개, 3개 계속 개수를 늘려가고 싶은데 제 말은 개수 늘리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그나마 자기 투자 가능 범위 내에서 사되 제가 항상 제 투자 도와드린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짜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7, 8천짜리밖에 못 사요. 1억이 있으면 1억 5천까지 어떻게든 연끌하든 사돈의 8천이든 어떻게 해서 돈을 충당을 하더라도 더 좋은 걸 사려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 1억 2, 3천짜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억짜리를 딱 맞춰주세요 하면 당연히 부동산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억짜리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연락 올 기회는 아예 없다는 거죠. 저는 항상 모든 투자처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당연히 저는 1억짜리를 삽니다. 그게 당연히 스킬이지만 그 노하우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척하면 절대 부동산 소장은 좋은 물건을 주지 않죠.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돈이 모자라고 부족한 초기 투자 초보자분들은 말이라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좋은 물건들이 진짜 행운처럼 올 수도 있고 비조정 지역이든 그게 조정이든 아니면 때로는 청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시장은 좀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 초보자분들 급하게 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초보자분들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전국이 다 불장이니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초보 투자자들 5천 1억이 있다. 난 뭔가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주식은 아닌 것 같아. 부동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렵죠.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집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다. 사실 1억 5천 1억이면 내 집 하라고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그렇죠. 금액이고요. 그럼 결국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젠 전세 끼고 사는 식으로 사야 되고 그렇게 치면 한 1억 정도면 수도권에서는 없지만 지방 쪽 내려가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핫한 지역들 말고 아직 좀 덜 뜨거웠던 지역들은 1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거는 그 나름 이름 있는 도시에 완전 상권지에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물론 좀 대나아파트긴 한 97년식이긴 했는데 갭이 500이었어요. 이름 있는 도시였거든요. 들으면 아는 도시거든요. 그런 물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도 저는 그 물건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그 정도 입지에 거기 주변에 구축밖에 없었거든요. 10년 이내 아파트가 단지가 그 많은 아파트 단지고 3단지값밖에 없었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찾으면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건 그래요. 뭐 임대차법 얘기 좀 이따 또 할 건가요, 후랭이님? 예. 뭐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값을 띄우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집값을 띄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요라는 게 10개의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을 2개씩 팔 수도 있고 3개씩 팔 수도 있고 5개씩 팔 수도 있어요. 나눠서. 근데 2개씩 팔고 있는데 그때 2개씩 팔 때는 수요가 2명이었기 때문에 2개씩 팔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똑같이 2개씩 팔고 있는데 갑자기 외지에서 와가지고 나도 여기서 살래라고 해서 4명이 사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공급 수요의 불일치가 결국 가격을 올리게 하는 원인인데 그 단기적인 공급 수요의 불일치를 누가 만들겠어요? 외지인인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자가 고정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정시키고 난 뒤에 내가 그 뒤에 그런 지역에 혹시 모르고 잘못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데를 들어가면 사실 나중에 엑시시 진짜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5천 1억 정도 있는 신규 투자자분들이면은 지금은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차라리 그 돈 중에 500만 원 정도는 다른 뭐 여러 가지 강의 들으면서 차라리 견문을 넓히는 게 낫지 않는 시기인가.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쉽지 않은 시장. 이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식시장이 완전 박살나고서 다시 올라갈 때는 웬만한 주 사도 다 올라요. 그쵸? 근데, 지금은 사실 상승장이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올랐을수록 그만큼 더 초보자들은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되거든요. 어떤 거는 거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가려내실 눈이 크게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마음 급해서
카톡방에서 있는 정보 보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얘한테 내가 이 부동산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30분 정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카톡방에서 들어서요. 아, 제 금액에 맞아서요. 여기가 좋다고 해서요. 이게 끝이에요.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초보자분들도 그런 지역 찾아서 하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수업비라고. 수업비 생각하고 투자할래요 라고 하는데, 수업비도 자기가 뭐 공부하고 투자했어야지 수업비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고도 돈만 하려고 그걸 수업비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초보자분들일수록 지금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남자분이시면 와이프한테, 여자분이시면 남편한테 진짜 PPT 한번 만들어서, 아니면 나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라도 PPT 만들어서 제가 이래서 여기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합니다라고 한 사업 계획서처럼 만들어 오세요.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확신이 들면 그때는 한번 움직이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의견 안 맞는 분들은 진짜 실제로 배우자분한테 PT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초보자분들이 성급하신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급등기에 난 안 사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항상 수직 상승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굴곡이 있어서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다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상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요즘 모든 어떤 분들도 아 이거 뭐 폭락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라모씨 뭐 이상한 분 계신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승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놓으면 아무거나 우상향이라고 해서 오른다고 하니 내가 안 사면 더 지각비를 낼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도 투자를 지금 한지 채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당연히 왜 한 15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다른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남들은 한 20년쯤 한 줄 알고 부동산 소장님들도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다만 그런 포스를 내는 거의 원동력은 저는 최초 투자할 때까지 거의 7, 8개월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생님한테 엄청 혼났죠. 형은 너무 임장을 많이 다녀. 임장 그만 다니고 그냥 사. 아무거나. 그런 소리 정도를 들을 정도가 되시면 가족분이나 누구한테 뭐 사도 너 믿어줄게. 이게 되시면 사십시오. 아, 그러네.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저희 와이프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임장을 하는 줄을. 당연히 제가 쓰러져가는 빌라를 광명에 살 때 저희 와이프의 반응은 아, 마음대로 해. 난 돈 안 보탤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두 달 뒤에 뉴스가 나왔죠. 강사 말 듣고 갭 투자한 사람 망했다. 저한테 포워딩에서 카톡으로 답이 왔습니다. 네. 잘한다. 그렇게 뭐 부동산 강의 들으러 다니더니 지금 하락하는 거 샀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생님 말한 것처럼 브리핑 자료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6, 7개월 동안 그 방대한 그 프리미엄의 재개발 지역의 프리미엄의 흐름을 쭉 제가 캡처했던 걸 다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브리핑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나 갭 투자나 뭐 분양권 투자나 구별할 줄 몰라요. 그건 다 똑같은 투자죠. 다만 갭 투자는 아파트에 있는 뭐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뉴스만 보고 떨어지는 광명의 그 지역을 보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난 쓰러져가는 빌라를 샀다. 그리고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그런 프리미엄의 흐름. 아, 우리 건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어.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올랐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와이프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을 자기 혼자 유튜브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시세가 오르니까 요즘은 집에서 이제 따뜻한 밥을 잘 얻어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 뭐 임장 간다 뭐 2박 3일 어디 간다고 해도 흔쾌히 돈만 많이 벌어와라. 난 빨리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멋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멋지네요를 말을 듣기에 저도 집에서 쫓겨날 뻔도 했고 거의 뭐 이혼 당할 위기까지 왔죠. 미쳤냐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놀러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는 좀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남들의 정보만 얻어서는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개를 사놓으면 파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팔고 나면 2, 3억씩 오르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당연히 팔고 나서 2, 3억 오르니까 저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죠. 근데 팔았다고 고맙다고 연락 올 때 저는 직언을 합니다. 미쳤냐고. 그거 왜 팔았냐고. 지금 앞으로 더 이제 오를 건데. 그러니까 투자 분석, 지역 분석, 그 상권의 분석, 기타 여러 가지 입주 물량이나 다 봐야 되는 미분양들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쫄아가지고 던지는 물건
그런 거 잡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꿈찬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끊겨. 선생님 얘기하지 마세요. 붙었어 갑자기. 이미 그래서 조용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곽정현님께서 올해 부동산 상승이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하, 유동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책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오히려 유동성 때문에라면 영향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기.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었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돈 푼 게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어요. 뭐 기초생활지원금 이거 저희 10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갔다가 사실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진짜 대출 대상자들도 진짜 자영업자분들 어려웠었던 분들 저금리 대출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쪽으로 부동산 투자로 흘러왔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건 좀 있지 않을까?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좀 이제 금리 문턱이 조금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를 그것 때문에 낮춰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라는 거는 엄청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나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낮춰주거나 지원해주려고 낮춰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원해주려고 금리를 낮췄다가 잘못해서 뻥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그것 때문에 저는 금리는 낮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미국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정책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정책 이슈라기보다는 이미 공급 물량은 사실 7, 8년 전부터 픽스가 돼서 와요. 왜냐면 분양하는 시점에서 이미 3년 뒤 공급 물량은 픽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택지 확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 택지 확보는 7, 8년 정도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7, 8년 뒤에 공급 물량은 거의 택지 확보량으로 어느 정도 픽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7, 8년 정도 뒤에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정권에서 사실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해서 크게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다만 이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했었냐 요거의 문제였을 뿐이지 지금은 저는 사실 정책 실패라고 꼭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그냥 오를 시장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들어왔던 거고 근데 2021년은 제가 아까 전망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아는 한으로는 통계 데이터가 잡힌 이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전국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어떤 지역이 오르면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그 지역이 오르면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랐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시절 대비해서 카톡방이나 이런 것도 생겼고 훨씬 더 네트워크가 활발해진 시기라서 그래서 저는 정보 교류가 빠르고 전국이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이 과거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아까 꿈찬호님도 웃으면서 얘기하셨지만 그만 답사하고 사라고 했던 것도 그때는 과거 사례를 반추했을 때 이거는 다른 변수가 크게 없던 장이었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없었던 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변수 데이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하지만 거기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특히 수도권에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유동성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조금 더 강한 요인이라고 보시죠? 네, 유동성은 사실 장기적인 요인이에요. 단기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확 늘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뭐 안한다님이 얘기하셨네요. 지금 오른 거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팔기 전까지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자기 수익이 아닌 거죠. 카더라식 강사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겸손이란 부분을 저희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생님은 제가 아는 강사님 중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뭐 투자를 저보고도 자꾸 그만하라고 이제 뭐라고 이제 예전에는 안 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이제 난 그만하라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길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건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걸 견뎌낼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대부분의 강사들이나 사이클상으로는 상승장의 마지막에 재개발, 재건축이 불이 붙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걸 규제 일변도에 그리고 규제가 너무 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동성과 겹치고 금리와 겹치고 투자자들이 주식에 들어가기에도 주식은 폭락했다가 다시 들어가지만 당연히 주식시장은 당연히 여러분 신기한 경험 많이 하시죠. 저는 주식은 안 하는데 주식 자기가 산 것만 떨어지고 코스피나 이런 것들은 막 10% 이상씩 오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건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일반 카톡방에 의해서 정보가
대칭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 현장에 있는 라이브한 날 것의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모르고 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투자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투자는 상당히 지금 위험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내년 시장도 그런 의미에서는 뭐 5천에서 아까 1억 이하 얘기하셨지만 예. 초보 투자자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막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좀 자기 재정립의 시간을 적어도 한 3, 4개월, 5, 6개월 아까 바생님도 얘기하셨죠. 뭐 1억 이하 돈이 있다면 500만 원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책을 읽어보시고 강의는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좋은 강의를 돈 아끼지 마십시오. 저도 1년 가까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도 강의를 필요한 거는 듣고 있는데 수천만 원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과 현장에 라이브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질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사는 거는 과감한 게 아니고 미친 거죠. 10만 원, 20만 원 뭐 VIP, VVIP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단계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 부동산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중하실 필요가 있고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시장을 보는 법, 기본을 다지지 않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에 살고 계신데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경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상승장은 올 수 없습니다. 그 상승장을 떨어질 때의 타이밍을 잘 잡으면 또 돈을 벌 수 있겠죠. 떨어질 때도 돈을 버는 사람이 고수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은 약간 진중하게 책도 좀 읽어보시고 여기 바람의 색상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승님인데 한번 나중에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사실 더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만나볼 추천할 수 있는 1타 강사 중에 은둔 고수긴 하죠. 많이 유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은둔하시는군요. 네, 너무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고 그 정부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니까 안 끊기잖아요. 저는 안 유명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바생님은 말하면 자꾸 끊긴대. 그런 왜곡된 그런 카톡방에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양면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자기가 한번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트워크 엄청 잘 되네. 제가 하니까 안 끊겨요. 어떻게 된 거야? 룰루기대님 전국이 불장이네요. 진짜 적폐도 화이팅. 자 여기 적폐 570분이 계신데 한번 올려보시죠. 엄청 많으시네. 자 무주택자 0, 실거주 하나만 있으면 1, 다주택자 2주택 이상 2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지금 책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책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이 한 4, 5권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부룡님 책이 가장 쉬우면서도 스탠다드하게 좋은 책인데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요? 이런 책이 한 권 있고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자본소득을 왜 키워야 되는지 그냥 월급쟁이로 남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 세 번째 정도 읽어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 흐름이 정답이라는 수연님 책. 네. 이 책도 좋아요. 당연히 벌써 2, 3년 됐지만 좋은 책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2개 내 추천 도셨는데 뺏겼어. 네. 제가 과생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읽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재개발 전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열정이 넘쳐님이 상을 줘야 될 거예요. 제가 수천 권은 팔아드렸을 것 같은데 저한테 섭외가 안 들어오시네요.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 2 1에 노란색이 있지만 1은 재개발 재건축 전반적인 상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들으시면 아마 머리가 폭발하실 거고요.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 2는 재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설명돼 있지만 당연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두세 번 읽었을 때 5, 60% 이해되시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그것도 진짜 각 잡고 공부하면서 봐야 되더라고요. 각 잡고 공부하시고 당연히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재개발 강의 들어보셔도 되고 내년 1, 2월쯤에는 뭐 재개발 임장 플러스 현장 임장 플러스 기본 이론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이론 강의도요? 네, 왜냐면 제가 임장을 해보니까 뭐 재개발 투자는 하셨는데 이론도 없이 하다 보니 당연히 뭐 제가 설명하는 걸 반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논리는 기본이 받쳐져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 않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눌러주겠죠. 천천히 컴다운 천천히 사라고. 근데 그런 기본을 확실히 갖춰주시면 그 자산은 절대 누가 뺏지 못합니다. 그거를 아시고 조금은 좀 진중하게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4가지 책. 저는 이제 조금 개념 뭔가 시장 흐름이나 자본주의에서 좀 봤으면 하는 게 부해인 문학. 부해인 문학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명저입니다. 네,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우성님 책이죠. 네, 우성님 책.
브라운스톤 우성님 책인데 정말 좋습니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주택수를 완전 다 적폐야. 영주택자 두 분인가 계세요? 네, 두 분, 세 분? 무주택자분들도 계시고 영주택자 두 분은 제가 나중에 임장반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공부를 다주택자분들이 더 해. 그쵸, 그러니까. 맞아. 맞아요. 더 할 수밖에 없는 더 할 수밖에 구조라서. 없어요. 알퐁님은 3+2는 뭐죠? 분양권 두 개인가? 배우자분하고 같이 분양권이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아무튼 3+2에서 5고. 0도 좀 있습니다. 0도 좀. 갑자기 0으로 바뀌었어. 0으로 바뀐 거야. 데려가고 하니까. 지금 다 나중에 검증 들어갑니다. 아니, 대화해보면 다 나와요. 그거, 지산 두 개시구나. 네, 뭐, 그거는 저한테 뻥치시면 제가 영업을 10년 했기 때문에 몇 주택인지 다 눈에 써 있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전세 얘기 이제 그때 한번 열불을 한번 토하셨던 임대차 3법 그 영상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사무실이었죠? 네, 사장님 그건 너무 인상이 강해서 저는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부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한국은행은 또 맞다고 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전세 가격, 뭐 매매 가격은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안정화될 리가 없죠. 없다. 안정화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똑같아요. 계속 공급이 이식이 있어야지 이게 수요도 이식 있으면 이게 맞아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데 아니면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공급을 늘려버리면 그 순간 가격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요 몇 년 전에 전세가 역전세 났고 이랬을 때가 다 입주 물량이 순간적으로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야지 전세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원래 적을 거였는데 더 적어져. 순간적으로 또 적게 만든 거야. 갑자기 수축. 그러니까 원래 수축될 거였는데 그 수축될 거를 한 번에 빡 수축시켜 버린 거거든요. 세상답사기에서 얼마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르웨이를 예로 들면 노르웨이. 거기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지금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무한 전세 갱신권 제도였어요. 거기는 자식한테 상속도 가능합니다. 와우.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노르웨이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그런 제도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식 없는 노부부가 죽었어. 그럼 거기서 전세 하나가 나오겠지. 좋은 지역에서. 그럼 그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하락론자나 이런 분들은 야 지금 니네가 좋아하는 그 서울에만 없는 거지 다른 데는 집 많이 지어서 지금 입주 물량도 많고 그래서 전세가 떨어질 거야 이제 안정화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 필요한 전세 물량이 있어요. 항상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이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임대주택 3법으로 해서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못 나오게 묶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년 동안에는 당연히 옛날에 있던 4년에 있었던 물량들보다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냐? 라고 했을 때 수요가 준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 대한 수요는 늘 똑같은데 시장에 나오는 물량만 줄었잖아. 주택수는 줄지 않았지만 물량만 줄었잖아요. 전세 물건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뀌는 국토부 장관께서 연속은 아니도 3+3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3+3은요 그냥 다 같이 죽자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봐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투자 얘기랑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팔지 말라는 게 이래서 팔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면 파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팔고 나면 더 오르니까 파는 거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부동산을 사면 파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팔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저도 이번 달에 그 재무제표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매달 재무제표 정리를 하는데 재무제표 정리를 해보니까 순자산이 줄었어. 세금 내고 났더니. 제가 올해 6채 팔고 2채를 샀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고 났더니 순자산이 줄었어요. 역으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떼간 거죠.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안 내고 그냥 전세가를 올려받았으면 내 손에 현금이 그만큼 또 추가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서 전세가 올려받은 걸로 내 현금, 내 자산에 늘어난 걸 내가 미리 땡겨다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 경우에 오히려 임대차 3법이 더 도움을 주는 거는 이게 무리하게 전세가를 올려서 그걸 땡겨다 쓰면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돌려줄 때 이것보다 전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은데.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무리한 전세가가 아니잖아요. 5% 올리면 나중에 이거 나갔을 때 무조건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사실 안정적으로도 굴릴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이게 내 손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냥 아까 하하님도 80% 양도세 감안하고 뭐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메인 지역에 있는 주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와중에 집을 팔아서 내 손에 현금을 쥐느냐 아니면 전세가를 올려서 현금을 쥐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은 후자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전세가를 올려서.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뭐 다른 재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바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이제 먼저 실천을 하고 있어서 맨날 법인 통장에는 항상 잔고가 몇백만 원밖에 없지만 또 사고 팔면 됩니다. 그만큼의 그 노하우가 쌓이는 데는 저도 2년간 제가 사고 판 거 외에도 남들을 거의 뭐 무상으로 도와주다시피 한 건들 뭐 차비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40건 이상을 사고 팔고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의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촉이란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감이란 게. 근데 그 감이란 거는 당연히 기본 밑바탕에 튼튼한 바생님처럼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으면 바생님처럼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 스승님 봤으면 저렇게 보수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쉽게 팔지 않아요. 아무리 고수인 저희 스승님도 세금 나고 나니까 더 오르니까 차라리 레버리지를 사실 임대차 3법이 그런 면에서는 투자자를 도와준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잘 구슬려서 내보내는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고 임차인들, 법을 악용한다기보단 법을 이용하는 임차인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또 2년을 잘 버틸 수 있다면 그 2년 뒤에는 세입자,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레버리지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나 투자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단타 쳐서 팔아야지. 이거 나 전세 최고가로 지금 5%밖에 못 올려줘서 팔고 나 딴 거 살래. 그거보다는 본인의 물건의 상승 여력이나 상승 가치를 본인 스스로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임대차 3법도 악법이긴 하지만 3+3이 되면 진짜 미친 개또라이 법이 되겠죠. 근데 우선 현재 2+2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변창흠 씨가 뭐 제정신이 아니면 또 하겠죠. 할 것 같아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기존 사람들은 소급 적용이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뭐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쫄지 마시고 버틸 수 있는 맷집이라고 하죠. 맷집을 키우시고 뭐 5%밖에 못 알려져서 열받으시는 분들은 팔지 마시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중에 2년 뒤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갭이 뭐 5억짜리 전세인데 난 5% 올려서 2,500밖에 못 올렸어. 3억짜리인데 5% 1,500밖에 못 올려줬는데 지금 전세세가 5억이야. 그럼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5억이 아니라 최소 5억 5천 6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에 2, 3억 올릴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좀 약간 저희가 이때까지 너무 적폐 세력들이 달리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지금 약간 컴다운 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비할 시간이지 않을까. 2021년은. 그러면서도 정말 하이에나처럼 금매가 나와서 잡을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잡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주택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뭐 이것도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종부세 때문에 못 버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갖다 못 버티실 거면은 다주택 보유를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막 2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게 이제 한 뭐 2천 이 정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거의 단독명의일 때예요. 공동명의로 분산시키면 그거보다 적어지거든요. 근데 가격 상승이 지금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꺼지지 않을 텐데 요거 종부세 지속돼봤자 몇 년이나 지속될까요? 이 정도 높은 종부세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10년을 그 종부세를 낸다고 해도 사실 지금 오름폭이 더 커요. 그렇죠? 근데 계산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종부세가 무서워서 내가 지금 이걸 파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낼 때 세금이 얼마 때리죠? 종부세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 세금 내면은 못해도 한 아무리 적어도 20% 30%는 낼 거예요. 짜잘한 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근데 크게 한 걸로 하나로 크게 많이 벌었다 하면은 4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종부세 매년 내는 것과 40% 한 방에 내는 것 중에 그 40% 한 방에 세금 낼 돈이면 종부세 내가 봤을 때 10년 이상은 버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뭘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 결과는 명확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고민하시는 거는 내가 현금 흐름이 적기 때문에 야 1년에 2천만 원 내가 내면 내가 이거 사이버머니잖아. 아직 안 팔았잖아. 근데 이거 내가 내려면 우리 가게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세가를 그냥 올려받으면 그거를 가계자금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요 프랭이TV 시작할 때 프랭이님이 요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캠핑카 렌탈도 한다고 그랬고 예. 그리고
그 꿈찬남이랑 스트릿 카페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찬남이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몇 년이 이 상승이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어느 정도 상승이 이뤄진 상태고 몇 년 안에는 하락장이 어쨌든 좀 안 좋은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현금 흐름을. 왜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가랑 그 다음에 재개발 물건, 이제 2주 거의 다 끝나가는 재개발 물건 하나랑 그 다음에 분양권 이렇게 3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일단은 저는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차후에 저도 종부세가 나오겠죠. 3개가 되면. 근데 3개 다 제가 봤을 때 등기 칠 때쯤 되면은 세 물건, 지금 제가 자가는 10억이 넘고 나머지 2개 물건도 10억 가까이, 하나는 10억 넘을 것 같고 하나는 10억 가까이 될 거거든요. 빼박 종부세예요. 그러면. 명의는요? 명의는 다 제 명이에요. 빼박 종부세인데 그거를 내고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 미리 쌓아놓는 거고, 그리고 누구도 예측을 못하겠지만 언젠가 하락장은 한 번은 와요.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경기는 없으니까.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은 딱 고점에서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장에서 다 죽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올해 6개 팔고 2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털고 정리하고 있지만 제가 다 털기 전에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못 터는 물건들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금화가 돼야지 남들이 물건 던질 때 싼 가격으로 내가 사올 거 아니야. 근데 현금이 없으면 그 호시절이 와도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전부터 주식하셨던 분들은 그냥 언제 원상 회복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려가지고. 근데 안 하시던 분들은 그때 투입해서 돈을 벌고 나왔단 말이에요. 현금이 있던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털 수 있을지는 언제가 고점일지 몰라요. 저도 예측만 할 뿐이지. 그러면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하락한 물건들을 잡을까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이 많으면 매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면 5개월만 꽂혀도 1억이에요. 회피하지. 그러면 그거 갖다가 줍줍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퀀텀 점프를 다음 장에 하는 거죠. 게다가 이번 장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으로. 이미 다음 사이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진님이네. 예. 이 사이클의 선진님이네,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선진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락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이 그쵸, 왔다 왕이잖아요. 진짜 왕이더라고요. 하락장에서 30-40% 싸게 산 다음에 20% 비싸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도 가능하고. 네, 경매도 가능하니까 또 바생님은 경매도 경험이 많으시죠. 그쵸. 경매를 안 하셨으면 더 부자가 되셨을 텐데. 그치. 그게 다 경험이니까. 그 연장선인데 지금 알퐁님께서 올려주신 다주택자가 주택수 늘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리스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아파트 하나, 빌라 2개, 지산 2개 이렇게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있었어요. 이 빌라 2개가 물론 뭐 서울이나 양재 막 이런 데 있는 빌라면은 제가 노래로 치겠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재개발 빌라도 아니고 좀 애매한 빌라다, 잘 안 팔리는 빌라다. 그럼 차라리 그리고 거기에 투자금이 좀 묶여 있다. 그럼 그거 빨리 정리하시고 좀 손해 보더라도 정리하시고 그거 뭉쳐서 조금 괜찮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좋은 빌라면 가격 많이 안 올랐을 거고 양도세 별로 안 나오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아까 말했던 비규제 지역에 조금 준대장급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열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조금 아까 꿈찬형이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100% 동의해요. 지금은 개수를 공격적으로 늘릴 만한 시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딱 타겟팅을 하고 나 너네 두들겨 팰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매질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피해야지. 그래서 공격적으로 늘리시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무슨 어디 주공 아파트 막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막 제가 겁나요, 제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산, 상가, 오피스텔 등 월세 수입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이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진 못하지만 책으로 본 경험으로 봐서는 지산은 월세 수익이 나쁘진 않고 대출이 됐을 경우에 대출 금액 대비 실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은 뭐 좋은 것은 10%가 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잘 돼서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지산 투자는 뭐 정말 수익률이 10% 이상 나고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인 수익, 월세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금이 뭐 1억, 2억이 넘어간다면은 뭐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책에서 배울 때는 오피는 안 오른다 했지만 그게 요즘은 무참히 깨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역세권이나 기존 아파트처럼 투룸, 쓰리룸의 아파트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몇 억씩 된 곳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정관념을 약간 깰 필요는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그냥 살 때는 대출이 되겠지만 나중에 뭐 전세 세입자를 맞추거나 하면 주택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오피스텔도 잘 판단하시되, 다만 기존 오피스텔에 뭐 피를 주고 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조금 뭐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신축 오피스텔이 강세인 뭐 판교라든지 그런 것도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 분석이 바탕이 돼서 그런 투자 분석을 오피스텔에 해서 내가 이걸 주택수가 잡혀도 내가 투자금 1억 넣었는데 2년 동안 여기 2, 3억 오를 것 같아. 그러면 하셔도 되는 거지.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른 여러 지식산업센터보다 여기가 항상 업체들이 바글바글해서 서로 들어오려는 지산이라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걸 그냥 업자나 어떤 부동산 통해서 뭐 한 자리 좋은 데 있는데 그냥 호갱 노노처럼 호갱이 되셔가지고 그거에 낚여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뭐 브로셔만 보고, 브로셔 보면요 다 좋아요. 저도 예전에 개인 프랜차이즈 떡볶이 사업도 해봤습니다. 아는 형님 믿고. 근데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해서 본사의 매출을 많이 20, 30%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 선배를 너무 믿었죠. 그러니까 믿다 보니까 정작 내가 낼 매장을 그냥 믿고 상권 분석 강남역이니까 너무 좋아. 그것까지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계약을 덜컥 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을 잘하는 저한테 족쇄가 달려있던 거는 일반 오프 매장이 아니었고 로드샵이 아니었고 푸드코트 안에 들어가 있던 떡볶이 프랜차이즈였죠. 맛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다음 투자자든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고 그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정말 뭐 자료만 보지 마시고, 정말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내년 시장은 정말 발품 잘 파시면 시세보다 엄청 싼 것도 던지는, 뭐 특히 6월 전에 던지는 물건들 뭐 많게는 5억짜리를 뭐 4, 5천 10% 이상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2, 3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매가 금매인 줄 알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금매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5억짜리를 4억 5천에 줘도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열변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주세요가 아니고 아니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거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전화하시죠? 나갔어요. 좀 약간 욕심을 지금은 좀 내려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장님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예. 제가 생각하는 수익형의 목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형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원해. 그러니까 말은 수익형이라고 하는데 결국 목적은 시세 차익을 두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익형은요, 말 그대로 수익형이고 거기서 시세 차익은 보너스고, 그러면 그 수익형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물건을 서포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가 부담된다 그러면 남은 돈으로 지식산업센터 선택해서 거기서 월세가 나와. 이걸로 내가 모으면은 내 가게에 부담 없이 종부세 낼 수 있겠네. 근데 지산이 떨어지더라도 그 종부세 커버해서 주택이 오르면 사실 서로 치고 나면 오르는 거거든요. 집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그건 버는 거기 때문에 해야죠. 그때는 수익형 투자를. 그래서 일단 수익형에 대한 접근을, 대부분들이 말이 수익형이라 수익형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어떻게 낼까 이 질문이야 결국은. 근데 시세 차익은 보너스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익형이란 거는 시세 차익 내기 위한 다른 물건을 버티기 위한 그 서포트적인 물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지산이랑 상가랑 오피스텔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요즘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를. 지금 지식산업센터 쓰는 주 수요층이 어떤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재택근무가 정말 더 활성화되면 사실 지식산업센터 수요 없어지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이커머스잖아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다들 창고나 이런 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에서 앞으로 늘어날 수요들은 이커머스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공유 오피스 같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죠. 왜냐하면 상가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월세를 주려면 어떤 수요가 내 거에 월세를 들어올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걔네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유통이나 이런 게 많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가들이 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기회다, 어떤 분은 이제 상가는 끝났다, 이렇게 두 개를 갈려요. 갈리는데, 저는 약간 이제 상가는 약간 후자 쪽에 저는 조금 가까운 편이긴 해요. 가까운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더 유통이나 이런 뭐
배달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들어왔던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그 뭐 옷가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한 입지들을 이제 걸러야겠죠. 왜? 그런 데들이 공실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미 인터넷에서 다 이제 넘어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그러면 예전에는 1층 상가들이 좋았다면 지금은 1층 상가에 들어오는 게 사실 음식점 아니면은 애매해요, 이제. 다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다 위로 올라가도 괜찮은 업종들이거든요. 1층에 있어야 되는, 왜, 예전에는 유통들이 1층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사가니까 있었는데 그게 애매한 포지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가에 대한 접근 방식도 앞으로 바뀔 트렌드 산업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 투룸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 오피스텔이 오른다고 하니까 원룸, 투룸짜리도 다 오르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오피스텔이 오르는 이유는 주택의 대체품으로 오르는 겁니다.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룸, 투룸은 말 그대로 수익형으로만 받는 건데 자, 상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팔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내가 거기를 임차 주지 않더라도 진짜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공장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실수요자가 없고 원룸, 투룸짜리는 대부분 투자자한테 털고 나와야 됩니다. 수요층에서 일단은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고 그렇다는 소리는 앞으로 월세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 차익형에 있어서는 보너스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오피스텔이 뜨거운 거는 3룸 이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아파트의 대체품. 그래서 아파트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똑같이 오피스텔인데 예. 그런 것들을 시대 차익형으로 차라리 접근하는 게 지금은 나은 시장일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 수익형에 적합한 오피스텔 평형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갭 투자라고 하죠, 보통.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분양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신데 수익형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피스텔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기존 OP 투자를 뭐 한 5년, 10년 전에 하신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절대 OP 안 한다. 고정관념들이 강하셔서 그런데 지금 뭐 판교라든지 기타 핫한 OP에 피가 붙는 곳들을 보면 입지가 좋거나 교통 역세권이거나 기본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을 끼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딩크족이라든지 애기가 없는 집들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2인 가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아까 바생님 말씀처럼 투룸, 쓰리룸이라고 해서 뭐 아파트 구조랑 비슷해도 실제 사용 면적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없고 공급 계약 면적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한 20-30% 정도 더 크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수요들은 한정적이긴 하지만 대체제로서 분명히 그런 입지 좋은 곳에 특히 구축밭의 신축 오피스텔은 당분간 계속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P를 월세 풀로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임대차산법이 앞으로 3+3으로 만약 바뀐다?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보기엔 OP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입주장까지 가져간다면 전세를 풀핏 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다음 투자자한테 넘기기에도 쉽지 않을까. 그게 뭐 월세 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월세 수익을 올리는 OP 투자를 하시는 거는 나중에 털고 나오시는 게 아파트만큼이나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람 식사님이 왜 이렇게 세차를 열심히 하나 밤낮으로 팔이 떨어져라. 근데 이게 사실은 하락장을 대비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동산 투자의 그쵸, 큰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이클의 하나의 일부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쵸.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스터디 카페를 만드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세요? 저는 돈을 버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일단 트렌드를 먼저 봅니다. 그 트렌드라는 거는 투자 수요들이 요즘 어디 눈여겨보고 있지? 이걸 먼저 봐요. 그 눈여겨보는 지역이 인천이야. 인천이라고 하면은 인천 중에서 그러면 안 올랐는데 이게 트렌드가 들어오면서 오르고 그 다음에 또 혹시 트렌드가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투자 수요가 빠지더라도 실수요가 받쳐줄 만한 아파트가 뭐가 있지? 이걸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스터디 카페가 코로나 수혜 업종이에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계속 코로나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다들 망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데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썼었어요. 항상 저는 항상 모든 시장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잃는 경우는 전쟁 때도 심지어 군수업자들은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돈을 버는 애들은 항상 있어요. 어디서든. 그게 어떤 업종인가의 차이지. 근데 그 업종이 스터디 카페가 수혜 업종이에요. 수혜 업종인데 그러면 이게 트렌드죠. 트렌드가 흐르고 있죠. 트렌드가 흐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트렌드가 빠졌을 때 얘가 무너질 업종인가? 라고 봤을 때 공부업종이잖아요. 공부업종은 트렌드가 빠져도 무너지지 않죠. 지금 물 들어오고 있고 걔가 빠져도 지탱될 수 있는 데 그 사업이니까 아 요거 괜찮겠다. 게다가 무인이야. 노동력도 많이 안 들어가. 그러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입지를 찾아서 시작을 했죠. 그럼 그 카페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로 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그런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영향이 있었고 원래는 그리고 학교를 안 나가니까. 학교도 안 나가고 우선 공부할 곳이 부족해지죠. 왜냐면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설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 카페도 상반기까지는 문을 닫질 않았고 서울 수도권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경기도권 이렇게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2.5단계란 걸 이상하게 만들면서 스터디 카페도 지금은 9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으래요. 그게 제일 피크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딱 한 달째 되는 시점 3주쯤에 그걸 해서 이제 판촉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만석이 되기 일보 직전에서 거의 90% 찬 상황에서 그게 터지면서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투자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상가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기타 업종들도 분명히 어려운 장에서도 기회를 잘 찾으면 뭐 스터디 카페가 아니어도 충분히 투자할 때는 많이 있다.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두 분은 저희가 지금 뭐 캠핑카하고 세차한다고 그러고 뭐 스터디 카페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 맞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저희 투자자 맞고요. 적폐 세력 뭐 대장입니다. 저는 대장은 아니고 부대장쯤 되고 바생님은 뭐 나도 부대장 해줘요. 나 대장이 싫어. 적폐 대장이라 아까 보셨죠? 바생님만 말만 하면 끊겨요. 지금도 제가 말할 때는 안 끊기는 것 같은데 바생님이 말하니까 뭐 천안방에 계신 분들은 아 이제 포기하고 나갔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투자의 종목을 바생님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걸 찾아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도 스터디 카페가 괜찮아 보여서 이제 저는 창업 박람회를 갔었고요, 코엑스에. 근데 우연하게 제가 갔다 온지 어떻게 몰랐는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상가를 보러 가죠. 그래서 바생님이 뭐 상가에 뭘 하려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갔다가 예. 당구장을 데려가서 당구장 폐업하는데 하려다가 결국은 바생님도 저를 인정하는 거는 제가 부동산 섭외를 정말 잘 하거든요. 근데 그 섭외 제일 목적은 저희 투자 목적이나 목적 금액이나 그거의 크기를 정확하게 당연히 얘기를 해주면 그걸 찾아주는데 저희가 처음 바생님이 하려고 했던 동네가 아닌 옆 동네를 우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주인이 공실로 뭐 당연히 권리금도 전혀 없는 한 4, 5개월 이상 공실이었던 곳에 시세보다 한 20% 이상 월세도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미쳤냐 이게 월세가 말이 되냐 서울에 20평짜리도 이거보다 월세 비싸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 임대업인 스터디 카페는 망하지 않으려면 월세를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월세가 당연히 수익보다 훨씬 적게 되면 순수익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 다른 투자를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상권 분석은 뭐 바생님이 워낙 뭐 저랑 많이 돌아다녀서 제일 좋은 곳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빨리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누가 봐도 지금은 망설여지긴 시기인데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다 적폐 세력이라. 네. 근데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 나신 거 저도 알고 저도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조금은 한 템포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맛집 찾아다닌다 생각하고 임장은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물건들이 또 앞에 생기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맨날 돈 없다고 하시면서 연끌 하시잖아요. 뭐 사돈에서 8천 뭐 돈 빌리고 정 안 되면 공투하시잖아요.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굳이 걱정을 저는 별로 안 하고 여기 500적으로 권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580명 분들은 뭐 아까 뭐 2주택, 3주택, 5주택, 6주택 뭐 빌딩 두 채인 분도 계셨는데 분명히 그런 분들은 이걸 들으면 저 인간들 뭐 다 아는 소리 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 하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차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제가 아는 뭐 다른 고수분들도 내년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덥석 여러 개를 살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의견을 드리되 다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장들도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임대차 3법이나 기타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매매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스터디 카페 정리하고 네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는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하실 분들은
저희가 잘 되면 나중에 추후에 모집을 하겠습니다. 가맹점 모집도 네, 가맹점 준비하고 모집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새 차를 막 팔이 떨어져라 막 하고 뭐 이렇게 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막 그 차 창문 날아가고 뭐 별일 다 창문 날아가고 있었죠. 막 그랬던 에피소드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정말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다들 돈이 많으셔. 이렇게 했대, 몇 개 했는데 또 어디서 돈을 갖다가 뭘 또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 거야? 다 다들? 구라쟁이들이라니까요. 투자자들은 맨날 돈 없대. 그래놓고 뭐 한두 달 뒤에 은근슬쩍 밥 먹으면서 아니 돈은 없는데 어떻게 또 영끌 했어. 뭐 영끌을 어디서 도대체 뭐 땅 파면 금고에 뭐 이렇게 금은보화를 숨겨놨는지. 뭐 저도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참 부지런하고 정말 안 쓰면서 아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저도 열심히 하시는 투자자분들 응원하고, 적폐지만 네. 적폐들끼리 잘 뭉쳐서 적폐가 좋은 일 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상기신도시하고 좀 같이 얘기. 공공임대주택은 뭐 이번에 LH에서 다 그 실상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서 4,200만 원을 네. 인테리어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야 그나마 17평에서 내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뭐 13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사실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저번에 꼼참남이나 얘기 나왔을 때도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어서 아까 제가 사기 쉬운 거 사지 마라, 팔기 쉬운 걸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예. 정부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짓기 쉬운 걸 짓지 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거 왜 짓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원 낭비고. 이명박 정부 때도 오피스텔처럼 지었던 주택 있잖아요. 도생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망했죠.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수요를 보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에만 치중해서, 그리고 상기신도시 빨리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면 그 김현미 장관이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빵입니까? 빵은 빨리 만들려고 그러면 하루 밤새야 만들 수 있지만 집은 안 그렇잖아요. 빨리 만들라고 하면은 결국 부실공사하라는 말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대충 만들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요. 임대주택의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급하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좀 하려면 좀 퀄리티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상가나 그 호텔이나 이런 거에서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냐면은 1인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왜냐면 1인 가구들이 지금 원룸이나 이런 데 고시텔들 엄청 열악한 데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하느니 호텔 웬만큼 꾸며서 들어가는 게 거기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가족을 살려고 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1인 가구 주택 대용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괜찮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또 문제가 됐던 게 월세가 비싸다, 호텔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 사실 그것도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부는 돈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 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집도 작게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돈과 연관됐기 때문에 호텔에 쓴 돈만큼 지주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괜찮은 주택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 그건 꿈 같은 이야기죠, 사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팔아야지 세금도 거치는 거잖아요, 집도. 근데 집도 못 팔게 해놓고 세금을 어디서 나서 그러면 그걸 짓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기신도시 이 역세권 주변을 이제 그런 임대주택으로 좀 많이 비중을 높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홍춘욱 박사님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주택이 아마 입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냥 도시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상기신도시, 고양, 뭐 창동, 뭐 여러 지역에 지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는 그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7월인가 코엑스에 내일 또 저는 공짜인데도 많이 가요. 그쪽에 그때 국토부의 담당자가 나와서 한단 말이 뭐 30%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정말 더 최악인 건 교통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임대아파트 30%를 늘리는 걸 더 늘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는 정부 봐서는 30% 35%를 늘리고, 지금 후랭이님 말씀처럼 뭐 역에 가까운 쪽에 임대아파트를 먼저 짓게 해주고 뒤쪽 단지에 더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을 하게 하면 과연 청약 대기자들이 거기에 청약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변창흠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환매 조건부.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수익 시세 차익 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팔 때 정부한테 다 토해내고, 너는 시세 차익을 정부랑 나눠가자. 당연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환매 조건부로
이걸 팔지 못하고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처럼 거기 계속 살고 넌 이사도 하지 마 이 말인 건데 공산주의랑 똑같죠.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죠. 몇 년 임대해주고 정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 등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시세 차익 없고 없지. 이자에 상응하는 것만 돈만 준대. LH에서 주고 맞습니다. 근데 다시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다 먹는 다시 거야. 그거 LH 렌탈이지. 다시 LH에 그 렌탈이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모르는 정말 불인이들은 또 청약 로또 청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속고 5년 뒤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상기 신도시가 되면 제가 보기엔 그 외 구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꾸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세월 뒤에 정권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망한 정책들을 또 쓰고 그걸 또 쓴 걸 5년 뒤에 저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정책들 쓰고 5년 뒤에 미친놈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유령의 도시가 되겠죠. 그럼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다 말고 갑자기 계획 변경을 하겠죠. 그 택시들의 5년 안에 다 넣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뭐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이나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 있죠. 건국대 두 분 다 얘기하신 공통점은 뭐냐였냐면 그래 임대주택은 그렇게 늘려. 근데 공공주택에 그렇게 많은 호스를 넣었을 때 교통망을 뚫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난리 난다. 그러면 공동환성 때문에 분명히 처음 들어갔던 입주한 사람들이 불편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라. 계획만 세우지 말고 길을 닦고 뭐 BRT든 여러 가지 교통망들을 먼저 구축해라. 그랬더니 국토부 과장 차장인가 그분이 하신 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은 하지만 돈이 없어요. 택지는 있으니까 걔네들 마음대로 택지에다가 야 너네 건설사 지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건설사들도 당연히 그러면 수익성이 좋지 않은 그 아파트에 아까 바생님 말씀하셨죠. 저품질로 지어놓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갔던데 투룸짜리 4,300만 원을 그렇게 때려 부어가지고 도배 장판 가구들 다 때려 넣었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국민들이 바본 줄 알고 개돼지인 줄 알고 이제 좀 그만 속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뭐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저도 정치 얘기는 하기 싫지만 이제 당을 보고 뽑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각자 투표 잘 해주십시오.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년에 못하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현명하게 저도 뭐 어떤 특정 당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알아서 다들 투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시장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지어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임대로 주지만서도 거기에도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임대로 20년씩 주면은 그 임대로 주는 그 사람 땅도 아닌데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임대가. 뭐 임대권 해가지고 이렇게 붙겠지.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되리란 법 없거든요. 환수 조건부 걸면은 그만큼 싸게 전세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집값은 안 오르더라도 그거를 처음 임대 들어간 사람이 저는 임대는 아니죠. 어쨌든 내 등기 치니까 처음 등기 친 사람이 결국에는 중간에 내가 거주하다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뒷돈 받고 프리미엄 받고 그 임차 넘기고 그리고 이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더 다 가져가겠다.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뒤로 숨겨지는 경제를 지하 경제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중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중거래식으로 사람들이 그 시장이 수요가 없는데 어떤 바보가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 말대로 그렇게 내놓습니까? 어떤 바보가? SH에서 지원하는 개포동 원룸이 8,060이래요. 그러니까 싸지도 않아요, 진짜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공공으로 100% 정부 지원 들어가는 거는 싸요. 근데 이제 민간이 같이 콜라보를 하는 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공실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 60만 원을. 지금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갔던 문재인 씨 투룸 뭐 1.5룸만 갔지만 문재인 씨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씨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얼마 안 남았다고 대통령이라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 그 문재인 씨가 갖는 그 쇼를 할 때 그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교통통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생쇼를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바로 밝혔지만 쇼를 너무 좋아하고 쇼로 국민들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의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공실이 아직도 30%가 넘는다는 거죠. 입주 3년차가 넘은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문재인 씨라고 하니까 바로 끊기네. 바로 끊기네. 경고 한번 날라왔어. 경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거 아니야? 좀 무서운데? 아이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문버링이 막 지금 계속 생기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러네. 갑자기 이제 나도 이제 적폐 부대장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님이 참 잘 마무리를 하셔서 제발
전직 대통령처럼 그런 마지막 초라한 모습이 안 되길 마지막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답답한 게 그 시장을 자기들의 정책이나 이론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만한 거라고 봐요. 그래놓고 망하면 전 정부 탓. 투기꾼 탓. 네, 탓 좀 하지 마시고 내로남불을 그 위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김현민 씨도 떠나시면서 일산에 선물을 크게 한번 하고 가시고 투자 세력 투기꾼 때문에 오르는 시장이라면 지금 투자자들이 현재는 더 이상 어디 해야 될지 모르는 시장에선 서울 경기권 핵심 지역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실거주자들이 맞아. 미쳤다고 사겠습니까? 아직까지 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 유효한가요? 비대님은 뭐 제가 잘 아는 동생인데 너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냐. 지금은 법인을 만들 때는 아닙니다. 기존 있던 법인들도 많이 지금 현재 투자를 빵개하거나 하나 있던 걸 팔고 나서는 폐업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인으로 하는 거는 대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극소량의 재개발 지역이나 그런 그 지역의 토지, 상가 그런 나대지를 사야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토지 상가의 재개발 구역에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곳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2억이고 토지의 감정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실제 3억에 대해서 60, 70%가 나오냐? 아닙니다. 기껏해봐야 탁상 감정을 해서 많이 쳐줘야 1억 5천에 60, 70%가 나오면 거의 7, 8천 많이 나와야 1억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이상이 들죠. 다만 그거조차도 물건이 워낙 귀하니까 법인 투자자들이 그런 뚜껑이나 무허가 물건 그런 것들을 사는 것 뿐이지 그게 취득세 4.6%라서 유리하다? 그럼 개인으로 사시는 게 낫죠. 당연히. 법인은 사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법인 종부세는 일반 개인처럼 다주택자들 그 기본적으로 6억 공제해 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건수 전체 합계에 대한 6%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리스크를 만약에 1억 수익이 났는데 취득세랑 이런 것들 빼서 4, 5천이 나갔어요. 5억짜리를 사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팔지 않았더니 또 한 3, 4천 세금 내래. 그럼 1년 오른 게 실제 수익률은 1,000만 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억 올라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데 그게 2억 이상 가져갈 수 있고 그걸 1년 반, 2년 끌고 가면 2억 이상에 팔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사실 어떤 투자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맷집이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맷집이 없으시면 쉽게 말하면 경매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부도 나서 파산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파시는 것도 그냥 무조건 다 지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다운사이징을 했고 아파트 있던 걸 재개발로 많이 돌려서 지금은 재개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4개 가지고 있는 거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1억짜리 4개 가지고 있으면 4억이니까 그것도 세금은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죠. 근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갈아타는 거고 법인을 만드시는 거는 지금은 추천을 해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정신 나간 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생님. 네. 2주간 임장 다녀보니 시장이 8%, 12% 취득세에 적응해간다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취득세 있고 다주택자도 아파트 늘려야 할까요? 접근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12%, 8%에 적응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들이 실수요자가 겹쳐지면서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12%를 내도 여기가 싸네? 라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에 적응했다기보단 12%를 내도 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12%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상방에서 좀 이렇게 상방이 어느 정도 크게 열리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럼 결국 싼 물건에 12% 내고 산다는 거거든요. 주변 시세를 대비했을 때. 상방이 계속 열려서 올라가야지만 밑에 애들이 못 올랐을 때 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얘가 5억 올라갔으니까 얘 12% 내고 사도 한 2억 정도 싸네 그래도. 그러면 12% 내고 사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똑같으니까. 예.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적응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얼핏 들어보면 2021년이 지금 계속 뭐 하락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장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변수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자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조정지역을 물어보셨던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정지역도 찌레시가 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왠지 될 것 같긴 하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나오면 그때 거기로 달려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하락장에 대한 것도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에 진짜 사람들이 적응할 수도 있어 점점. 그러면 만약에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놓는 거죠. 12%가 적응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12%에 적응하고 나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늦게 알아요.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도요. 조정지역 발표 나면 그날 당일날 옆으로 바로 퍼질 것 같죠. 그날 당일날 가도 싼 물건 있어요. 바로 옆지역 가도 당일날은 모르는 거 있는 거죠. 예, 당일날 그 다음날 막 2, 3천씩 차이 나요. 그러면 그 당일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갈 수 있는 거는 시나리오를 짜놓은 사람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 예측은 사실 다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3개의 예측이 30%, 30%의 확률이 있어. 10%짜리 모르는 건 버리고 이 30%의 확률 중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적응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예측해서 했다가 적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터지고 난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터질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 교통망 개발과 관련돼서 투자할 때 예. 삽뜨기 전에 미리 그렇죠. 예. 뭐 가덕도 공항 뭐 이런 토지 투자라든지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낌? 예. 지금 조정지역 신규 속보 왔어요. 아, 속보 왔대요? 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36곳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박이다. 다 걸었네. 이거 찌라시 아니죠? 정부 다 걸었다는 소리 아니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투자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상으로 정부는 지금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 지금 뭐 울산, 포항 뭐 다 걸렸으면 이제 뭐 완전 지뢰밭이네요, 지금.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박생님이 아까 비저지형 지역에 잘 찾아보면 당연히 대출이 더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출이 잘 될 곳이 다조정이면 다 막으니까 당연히 소액으로 투자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곳은 더 줄어들겠죠. 제가 아까 말한 공시지가 1억짜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포항도 묶였답니다. 이거 전체로 좀 올려주십시오. 전체로 어디 지정 어디 해제 이걸 좀 대박. 올려주십시오. 양심은 풀어지고 큰일 났다. 이상하게 우리 저번에도 한번 찍다가 뭐 터지지 그때도 않았나?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막 급하게 아침에 막 해가지고 막 촬영 일자 잡아 파일 막 받고 막 PDF로 막 우리 뭐 할 때마다 우리 촬영 일자 우리를 잡을 때마다 보는구나. 터지나 봐.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 사이에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서 팔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북 대박. 전주 다 2곳,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와, 등 총 여수까지? 36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여러분 카톡방에 다 정부 관계자들이 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안, 동남, 서북 다 걸렸죠. 어디 가야 된다고요? 그럼 아산 가야죠. 오늘 아산 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산에 전화 돌려야 아산, 된다고요. 뭐 탕정 그 주변 뭐 여산 뭐 이런 데 가야 되나요? 창원 전 아산에 없어요. 아씨 천안 올해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관장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아산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 전화 쏟아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동안에 어리버리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좀 보고 그러다가 그럼 못 내일부터 사지. 하거나 내일 가면- 제일 많이 물 밀려올 때가 주말이야. 토요일. 근데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까지는 그래도 좀 텀이 있는 거. 그러면 당장 연차 내고 가야 돼. 천안방 분들 벌써 출발하셨죠? 네, 뭐 많이 가신 게 눈에 보입니다. 저기 꼬리 형님, 시류님 뭐 거기 달려가신 것 같아요. 한 10명 이상. 제가 보기엔 축하드립니다. 거기 벌써 사놓으신 분들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실시간 채팅자 수가 줄었어요. 지금 달려가고 계시네. 달려가고 계시네. 역시 적패들. 한 20명 빠졌습니다. 야, 역시. 저희 참 특이하네요. 오늘 아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게. 뭐 할 때마다 뭐가 터지네요. YTN 진짜 이제는 뭐 국토부 장관 없어도 돼. 그럼 김현미가 역시 구간이 명간이네요. 구간이 명간이야. 바지 국토부 장관인 거를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도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변이 교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하고. 그렇죠. 교감을 해서 세팅을 한 건데. 파주도 걸렸나요? 파주 있습니다. 파주 있어요? 네. 파주를 안 걸 수가 없죠. 지금 뭐 경산, 여수, 광양, 순천이 걸리는 판에. 대박이다. 갑자기 다들 말이 없이 조용해지신 것 같은데. 왜 빠져나가시죠? 지금 데이터 확인하러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팩트인데 이거 꼭 확인하고 싶으셔가지고 빠졌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더지를 진짜 광역적으로 잡네, 이제는.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깽칼님 말로는. 전화가 안 된다.
아, 전화기 내려놓은 이유는 아시겠죠? 벌써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벌써 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쪽.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딱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흐름에 이런 발표 난다고 하는 게 찌라시일지라도 달려간 분들이 그럼 위너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딜해가지고 분명히 시세보다 5% 10% 싸게 후려친 다음에 달려오는 투자자한테 단타 치시는 거라니까요. 절대 그래서 뭐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뭐 비조정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뭐 어떤 강사라도 이제 찍어주기가 더 힘들어지겠네요. 원래 바생님이랑 저는 찍어주지는 않는데 빨리 터실 수 있는 분은 터시고. 아 개굴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인천 중구 해제된 곳이요. 네. 조정 해제. 중국. 인천 중구, 양주, 안성 일부 읍면. 푼데는 서너 곳이고 묶은 데는 37곳이야. 역대급이네. 지금 전화하지 마시고 가세요. 깽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아직 시간 있잖아요. 지금 5시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정부가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하겠다 진짜. 부동산이 아마 밤 9시, 10시까지 문전성시가 아니지 않을까.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엔 옥정 가주신 분들은 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좋잖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뭐 자랑하시는 몇 분 저희 부열공방 분 계신데 다 걸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흐름을 진짜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시면 팔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옥정은 제가 몇 번 가봤잖아요. 뭐 모델하우스 촬영 때문에도 가보고. 저도 3번 가봤어요. 꾸명님하고도 몇 번 네네. 가서 촬영까지도 했었는데 좋아요. 그런 데는. 좋습니다. 저도 그때도 사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영상 찍었던 곳 따블됐잖아요. 네. 저나 꿈삼남님이나 트렌드로 투자하지 않고 실수요자들도 살만한 거를 투자하니까 맞아요. 지금 해지 그 조정지역 걸렸다고 하는데 괜찮아잖아요. 저희는 그냥 해탈이 아 이거 어떻게 해라기보다는 그냥 해탈했어요. 그냥 어차피 안 되면 실수요자한테 전세 주고 전세 올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네네. 그것도 있고 뭐 저는 원래 팔 생각이 없어가지고 잘 돼서 이제 진짜 진검승부 투자자의 고수와 하수가 확실히 나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당연히 쪼신 분들 던지는 물건을 또 잘 잡으신 분들은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계약금 오늘이라도 밀어 넣으셔가지고 아시죠 그거? 그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 줄 겁니다 분명히. 통장에 입금 내역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그러면 지정되면 언제 이게 적용이 돼요?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보통 하루 정도 텀 주거나 하루나 아니면 오늘까지 입금 내역이 있거나 이것도 계약서를 이제는 쓰거나.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조정지역 새로 걸리는 데서 실거주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조정지역 효과 발휘가 소리. 이틀 정도부터다. 그러면 오늘 가면 금매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쯤. 왜냐면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내느니 그냥 싸게 내놔서 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시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바생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지금 뭐 아산, 탕정 뭐 그쪽 뭐 비조정 18일 금 10시부터. 야, 18일 와, 언제요? 오늘 저녁에 사지 않으면 끝이야. 아, 그래. 내일 아침 10시면 와, 0시부터야. 0시. 아, 0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시간 7시간 남았어. 7시간 안 남았어. 이제는 알았네요. 하루 시간 줬더니 미친 듯이 거래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생님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있는 게 비조정 걸린 데가 이제 별로 없어요. 좋은 데가. 그럼 거꾸로 역발상으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된다? 자기가 실거주할 수 있는 곳에 조정지역에 갭 투자로 살 수 있는 곳에 과감하게 전화하시면 분명히 던지는 물건 전화 나오고 그걸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산다면 분명히 투자 가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지역이 조정이면 더 상급지인 곳에 조정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뭐야 다 빨갛네? 이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뭐 바생님 또 지금까지 저희 2시간 동안 떠들었던 게 또 다시 좀 수정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측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속 바뀌거든요. 완전 생 라이브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이시니까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사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고 초보자분들은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면 어쨌든 전세가는 올라가잖아요. 다 못 사니까. 매가도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전세가가 어쨌든 매가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갭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텐데. 그럼 갭 투자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올 수 있다고 보세요. 네네. 다만 신중해야 되는 게 아까 바생님 말한 것처럼 그 다음 사람이 받아줬을 때 오를 여력이 있고 괜찮은 1군지 아니면 1군지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2, 1.5군지를 가셔야지
특히 지방 투자할 때 갭이 작다고 뭐 2급지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 상당히 장투할 가능성이 강제 장투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왜냐면 지금 투자 가능성이 목적으로 들어가면 최소 2년을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단기 세금이 60% 70%이기 때문에. 근데 갱신고까지 혹시 발효가 되면 4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 이때쯤에 지금 철거 들어간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에 상당수 있어요. 그게 철거 들어갔으면 3, 4년 이내에 다 입주 물량으로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보통 철거하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둔촌주공도 지금 아마 철거 이제 한 3, 4년 남았죠? 둔촌주공도 입주?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긴 한지. 분양을 못해서 지금 분상제 때문에 아마 곧 통과될 것 같긴 한데 9,000세대니까 한 4년 뭐 빠르면 2024년 뭐 하반기쯤엔 하겠죠. 그쵸. 3년 말에서 4년 말까지. 그때쯤 되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샀어요. 2년 뒤에 갱신권 청구한대. 안 팔려. 전세 근데 다 또 빠져나가네. 4년 가져갔어. 근데 입주 물량 놀리네. 터져. 그러면 갭 투자 아무리 높게 해놨어도 그때 역전세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라서 뿜차나님 말대로 너무 부안해동 하시지 않으시고 서울이 지금 다 묶이면 서울이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엑시트했을 때 내 손에 돈이 남아야지 남는 좋은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것 때문에 법인 투자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재개발 지역으로 더 투자자들이 더 가지 않을까. 신중히 판단을. 둔촌 24년이래요. 12,000세대. 12,000세대나 되는군요. 많네, 좀. 그러니까 더 늘렸죠. 세대수를 지금. 원래 10,000세대였는데 더 늘어났네요. 포항은 이제 물 들어온 지 뭐 6개월? 이제 정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건 채 6개월도 안 되는데 와. 이제 숨도 쉬지 마라 이거지, 이제. 앞으로는. 오늘 포항 거기 힐스테이트 피 주고 사신 분들 어떡하냐. 아 그래. 장투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피 주고 사셨는데 버릴 수 없으니까. 아니 좋은 입지는 결국 실수요자분들이 조정 지역은 상관없어요. 실수요자분들한테. 그리고 그 포항 힐스테이트는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 좋습니까? 네, 거기 안 좋아요. 그 힐스테이트라고 똑같은 힐스테이트가 아니고. 네. 여기서 또 교훈을 얻으시겠죠. 네, 가봤지만 힐스테이트 뭐 자이 뭐 지방에 그런 게 미분양이 났다. 뭐 경쟁률이 요번에 10대 1이 넘었지만 거기 현지인들은 무시를 해서 원래 여기가 비조정 지역이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초피가 지금 84 괜찮은 층들이 1,000만 원. 그리고 5구는 피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분명히 84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은 벌써 뭐 어제부터 잡으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입지가 거의 공장지대 바로 옆에 뭐 하천뷰라고 하지만 거기 뭐 폐수나 오폐물 냄새 악취들이 상당히 많은 그래요? 공장지대 옆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폐기장도 옆에 있고. 그런데 그래서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제가 포항에 갔을 때 가봤는데 프랭이 TV 공격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습니다. 라이브 할 때는 다 하셔도 팩트를 돼요.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네. 그렇게 무시를 해서도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피가 붙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나 사야 되나?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터지면 분명히 또 급하게 사신 분들은 또 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산자이 요번에 분양이 엊그제 해가지고 1차 발표를 했는데 초피가 거의 1억대였답니다. 분양권 84가. 묻지마죠. 근데 그거 지금 1억 주고 계약금 2, 3천 넣으신 분들 경산 조정지역 걸렸으니까 잘 판단하시길. 이게 저희 부여공 수강생방에 촉이 되게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돈복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둔촌에 분상제 걸리기 바로 전달인가? 며칠 전에 팔고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되게 돈복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원주를 샀단 말이에요. 원주는 안 걸렸네. 원주 빠졌죠. 강원도. 야, 원주로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샀다고 말씀 안 드렸고 원주 가시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되 제가 보기엔 무조건 가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은 투자 경력도 뭐 한 6, 7년 이상 되셨고 경험이나 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촉이 좋은 분들. 그냥 뭐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요. 잃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심전법이 더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길게 장투를 하신다면 기본기가 다져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 이 시장에 멘붕이 오신 분들 분명히 있겠죠. 요번에 처음으로 뭐 갭 투자를 하거나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 중에 뭐 경산 사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부안해동 안 하시고 그 피 주고 사신 거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십시오. 그러면 입주 때까지 2, 3년 뒤에 또 무슨 시장이 열릴지 알 수 없죠.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초피 주고 샀는데 조정지역 걸렸어. 근데 제일 문제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대출이 안 돼. 그럼 골 때리는 겁니다. 왜냐면 분양권 계약은 계약서에 명의 변경 신청할 때 기준이라고 지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당첨자만 있지 그 사람도 계약서를 안 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어. 비조정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피 주고 사는 사람은
걔가 우선은 분양계약서 쓰고 또 몇 달 뒤에 할 텐데 인정이 되겠어요? 지금 내일 아침 0시부터? 아니 아침에 00시부터라는데 그럼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샀는데 조정지역에서 대출이 안 돼. 중도금 대출이 60% 무이자거나 이렇게 비조정은 그렇잖아요. 그치, 중도금대출 아직 실행 안 됐어. 그럼 실행 안 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피 1억 주고 사신 분들 약간 걱정되네요, 사실. 아, 분양 참 어렵다, 분양권. 그 양주도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6.17 때. 그때 난리였죠.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포항 자체는 그 실거주 힘이 있어서 지금 지역 자체는 올라가는 거라 아마 다른 게 많이 올라가면 거기도 입지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는 네, 뭐 끌려 아니, 올라갈 수 포항보다는 제가 걱정인 건 포항은 피가 500천이니까 뭐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조정지역에 대해서 다주택자라 대출이 안 나오면 경상 같은 경우는 피가 뭐 1억이었고 그렇게 핫했던 몇 군데 지방 비조정 지역들이 당첨자 발표인 날 당일날 5천만 원 이상 거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조정 지역이 걸렸다? 그럼 상당히 지금 리스크해 보입니다. 뭐 영종도 우르르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하하님. 강원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청정 지역. 강원도 강원도다. 강원도 괜히 빨았네. 다음은 이제 강원도 춘천, 원주, 속초 어쩌고 저쩌고 이제. 강릉 뭐 네. 뭐 딱 이름 있는 도시 몇 개 있잖아요. 몇 거기를 군데 모르겠죠. 한 번씩 가보십시오. 그 지방 중소도시도 가보시면 생각한 것보다 완전 시골이 아니에요. 뭐 질문 뒤에 준비한 게 있었는데 사실 재개발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오늘 터지는 바람에 다 지금 질문을 못하고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특히나 혼란한 시장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원칙이라 하면 결국에 실수요자가 내 물건을 받아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렌드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 트렌드 타다가는 한 방에 진짜 골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칙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으셨을 많은 투자자분들 오늘 하루만 충격받으시고 내일부터는 좀 정신 차리시고 제가 보기엔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분명히 기본기가 튼튼하신 분들은 지금이 거꾸로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달려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무조건 잡지는 마십시오.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팔 때를 고려하셔야 되고 그동안 버티는 기간 동안에 세금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개수 돌리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제대로 공부하시고 지금 당장은 각자 자기가 가진 범위 내에서 조금 충실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책도 좀 읽으시고 맛집 찾아서 임장도 좀 가시고 현장 자기 지역 사놓은 물건의 현장에 가서 전화로만 하시면 절대 그 현장 라이브한 날 것을 알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임장 열심히 각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바꾼 게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더 재밌게 만들었네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